2016년 가을, 독일의 한 한적한 승마장에서 시작된 작은 의혹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태풍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비타나 비이라고 불리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명마 한 필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부유층 자제들을 위한 최고급 승마용 말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구입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 말이 누구를 위해 준비된 것인지를 추적하던 탐사보도 기자들과 검찰 수사관들은 그 자금의 흐름 끝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이름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삼성어였습니다. 말 한 필에서 시작된 나비효과. 그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배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삼성공화국의 황태자라 불리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불러온 비극적인 사막. 그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는 그렇게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감정적인 비난을 배제하고 오직 팩트와 증거를 통해 그날의 진실을 재구성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해 겨울,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시계를 2016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비선 실세 최순실, 개명 후 최서원욱의 존재가 언론을 통해 조금씩 흘러나오던 시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스모킹건 의외의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SNS 게시글이었습니다.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 이 짧은 한 문장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이화여대 입시 비리 의혹과 맞물려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사당국과 언론의 칼끝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 모녀의 막대한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평범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끝날 뻔했던 이 스캔들이 대한민국 경제 권력의 정점인 삼성과 연결된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당시 삼성그룹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오랜 기간 와병 중이었고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 선단을 이끌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분만 많이 가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 바로 2015년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촉은 날카로웠습니다. 정유라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을 파고들던 중 독일 현지에 세워진 유령회사 코어스포츠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회사와 20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명목은 해외 승마 전지훈련 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이 실적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신생매사의 거액을, 그것도 통상적인 후원 절차를 무시하고 송금했다는 점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거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원의 디테일이었습니다. 삼성은 정유라 한 명을 위해 고가의 말 비타나 V를 포함해 총 3필의 말을 구매해 제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삼성전자 소유의 말을 빌려주는 형태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정유라가 독점적으로 사용했고 심지어 말의 소유권을 위장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삼성 측 관계자들과 최순실 측이 급하게 말을 교체하고 계약서를 허위로 다시 작성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내부 폭로와 이메일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유망주 후원이 아니었습니다. 검찰과 훗날 출범할 특검팀은 이 자금의 성격을 뇌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권력자의 딸에게 수십억, 수백억 원의 돈을 쥐어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 비즈니스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수사팀은 삼성이 이 막대한 자금을 제공한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2015년에 그 합병 사건으로 향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수적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어트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합병은 성사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내부 분석을 무시하고 찬성표를 던진 배경에 청와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모녀를 지원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의 프레임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삼성 내부의 긴박함도 감지됩니다. 삼성의 미래 전략실, 그룹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들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파워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정유라를 잘 챙겨달라고 했다는 식의 진술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삼성 입장에서는 권력의 요구를 무시했을 때 닥쳐올 세무조사나 경영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관점은 냉정합니다. 강요에 의한 피해자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뇌물 공여자인가? 이 두 가지 시선 사이에서 거대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장에서 송군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를 반복하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망은 점점 좁혀져 오고 있었고 2016년 겨울의 촛불은 광화문을 넘어 서초동 삼성 사옥 앞까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2016년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계에 부딪힐 무렵 대한민국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통과시킵니다. 이른바 박영수 특검의 출범입니다. 기존 검찰 조직과는 차원이 다른 성역 없는 수사를 표방한 특검팀의 1호 타깃은 청와대가 아닌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특검팀 사무실 칠판에는 복잡한 인물 관계도가 그려졌고 그 중심에는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세 사람의 이름이 붉은 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말 몇 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시장 경제의 룰을 파괴하고 국민의 자산을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유용했다는 중대한 혐의였습니다. 비타나 부위가 남긴 발자국은 이제 검찰청 조사실로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특검팀은 삼성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뚫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삼성은 어떤 논리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방어하려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삼성물산 합병의 미스터리와 국민연금의 수상한 결정, 그리고 그 배후에 있었던 치밀한 계산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말한필에서 시작된 의혹의 불길은 이제 시간을 거슬러 2015년 여름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던 한 사건으로 향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거래에는 동기가 존재합니다. 만약 삼성이 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건넨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검찰과 특검 그리고 탐사보도팀은 그 대가성의 핵심에 2015년 7월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합병은 단순한 두 회사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그늘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삼성그룹의 오너로 등극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만 했던 가장 결정적이고 위험한 승부수였습니다. 당시 삼성의 지배구조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룹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자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6%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지분으로 거대한 글로벌 기업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시나리오가 바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 23.2%였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의 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4% 넘게 보유한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집어삼킨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자연스럽게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용 승계 시나리오의 핵심 로드맵이었습니다. 문제는 비율이었습니다.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로 산정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를 제일모직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평가한 것입니다. 삼성물산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산 가치가 헐값에 넘겨지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이때 강력한 반대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였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보유한 주요 주주였습니다. 그들은 이 합병은 이재용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불공정한 거래이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며 합병 반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은 엘리엇을 단기 차익만 노리는 먹튀 자본,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며 애국심에 호소하는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외국 투기 자본으로부터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을 지켜야 한다는 프레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논리는 냉정합니다. 엘리엇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의결권 자문사들인 ISS, 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조차 합병 반대를 권고할 정도였습니다. 합병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삼성그룹 전체에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이 총동원되어 소액 주주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가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위임장을 받아내려 애쓰던 웃지 못할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큐기즈 쥔 곳은 가로 국민연금공단. 맘된 엘리엇 키의 쥐덤니라 이족취저 집안 1억 공담역 폭개가 자정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킥을 쥔 곳은 바로 국민연금공단. 이렇듯 카싱시피어들을 잠시입니다. 참성호 무적시피어들이 충북 국민연금공단조차가 합병 법정 지음이 떠난 것입니다. 맘대는 크교유만 동공단 충정 이런데 탕상 삼방 무적도를 구피만 대성지배돈 지원연금공단 저장합니다. 충검 조주지배도로 공정덜한 투묘를 추다는 왬사가 제게 된 거더. 그리고 운명의 킥을 주변보대 삼성 점정주부는 받아내려 운장모 재장인점이여 구평영은 동정 영우세연 미담모 재반겁이 기가되는 즉에 동시에 모흑제면 탐성 드루부돌 주정원족의 삼성 모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킥의 주간 쥐분 주정하시뼈는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의 지분주도입니다. 사실상 이 합병의 성패를 결정짓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찬성하면 합병은 성사되고 반대하면 무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불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면 당연히 반대표를 던져야 마땅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내부 리서치팀의 분석 보고서나 외부 전문위원들의 검토 의견은 합병 찬성 시 수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를 권고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10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회의만으로 전격적인 찬성 결정을 내립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찬성 논리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합병 시너지 효과라는 다소 모호한 근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냈던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는 묵살되었습니다. 당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한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훗날 법정에서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2015년 7월 17일 긴장감이 감도는 양재동 AT센터 주주총회장에서 합병안은 출석 주주 69.53%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필요한 3분의 2, 66.67%를 간신히 넘긴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승리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 모릅니다. 이로써 경영권 승계의 구분응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특검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국민연금은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는가? 단순히 애국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오더일까요? 수사 기록은 충격적인 정황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합병 주주총회를 전후한 시점, 청와대와 삼성 사이에 긴밀한 연락이 오갔다는 단서들이 포착된 것입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 문제를 꼼꼼히 챙기며 국민연금이 잘 대처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정황이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병이 성사된 직후인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단독 면담이 그리루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승마 유망주 지원이 부족하다, 문화융성 사업에 기업들이 적극 나서달라고 강하게 질책과 요구를 섞어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퍼즐을 맞춰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절실히 필요했던 합병 찬성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청와대 비선 실세가 요구하는 승마 지원과 재단 출연금이라는 청구서를 받아든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특검이 구성한 부정한 청탁과 제3자 뇌물수수의 핵심 구조입니다. 삼성은 정부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연금의 찬성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긴 수혜자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합병 성공에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순간 삼성의 자금 담당 부서에서는 독일로 보낼 은밀한 송금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법치와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거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그 중에서도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안가는 역대 정권마다 은밀한 역사가 쓰인 공간입니다. 공식적인 집무실이 아닌 보안이 완벽하게 유지되는 이 은밀한 공간에서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배석자도 기록원도 없는 이 만남을 우리는 독대라고 부릅니다. 2014년 9월, 2015년 7월, 그리고 2016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소 3차례 이상 이 독대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밀실에서 오간 대화가 삼성 뇌물 사건의 스모킹건이자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밀실의 문을 열어볼 수는 없지만 그 직후에 발생한 돈의 흐름을 통해 그날의 대화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된 직후인 2015년 7월 25일의 독대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 안종범 수석의 업무 수첩과 특검 수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덕담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강한 어조로 질책성 주문을 쏟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정도 되는 기업이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올림픽에 나갈 좋은 말들을 좀 사주고 하세요. 대통령이 특정 스포츠 종목, 그것도 승마를 콕 집어 언급하며 대기업 총수를 질책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지능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독대를 마치고 나온 직후 다급하게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과 박상진 사장 등 수뇌부를 소집하여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승마 지원이 늦다고 화를 내셨다. 빨리 조치해라. 삼성그룹 전체에 비상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삼성의 자금은 마치 폭물 터지듯 두 가지 갈래로 쏟아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갈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라는 수상한 비영리 법인이었습니다. 문화 융성과 스포츠 육성이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걸었지만 이 재단들은 사실상 최순실이 사유화한 자금 창구였습니다. 설립 허가가 단 하루 만에 나오고 기업들이 수백억 원을 며칠 만에 객출하는 등 설립 과정 자체가 불가사의 투성이었습니다. 삼성은 이 두 재단에 무려 204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이는 전체 모금액의 약 30%에 달하는 금액으로 국내 대기업 중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울며 겨져먹기로 돈을 낼 때 삼성은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냈습니다. 단순히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이었을까요? 아니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해결해 준 것에 대한 사후정산 개념이었을까요? 하지만 검찰과 특검이 주목한 진짜 뇌물의 핵심은 두 번째 갈래, 바로 독일 직송 루트였습니다. 재단 출연금은 다른 기업들도 냈기 때문에 방어 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최순실의 독일 현지 법인인 코어스포츠와 맺은 220여억 원대 컨설파고 민다 커문르고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의 동령도로 대증 중 적은역뿐이었지만 최순실의 동령들 전물이 한 점 없번인 단감하는 내어때 조심이다. 무드만 익어 미던 처정도를 고연마녀 코어스포츠에게 퉁은 운도럭겨. 최순실의 둔영도들 방대정한 매증 적임인도로 업설 컨금온도를 중골했습니다. 하지만 이르보들 주분의 종정도론 부리끼다 그거맨 통하 칩크문 여제 당도보든였다. 그거 뭐 탕정 정문검이다 다조거며 중궁 사판대고 꼈다만 최순실의 등영글 봉복을 정물종당한 공동입니다. 하지만 무리대 죽이면서 정운중 일럭개망을 가져건 덕이만 청정 중문급을 다정도로 직엄한 종은데 저당 직엄서판 두고 겠다 만적의 갈려를 돈입니다. 성성은 이던 정모봉에 정정여봉비어 가음호 보고 기점한 엊구지가 있습니다. 그듬은 기덤정 당무금 우리 가점한데 채난 들어 고십니다. 창성 요로비어 가만 보고 기점한 엊구지가 있습니다. 청성 중문급의 방음 필연고여 고민마다 청성 중문급에 보는 지목하 정은중 단현정은 일인거서 박음염 시찌보니 며주금이다. 내분들은 무증정 피동거여고 용세 반은 부더는다. 하지만 점호붐의 통심이더 고업 비럼 심상드로 마녀 고개 중불정 역관합니다. 청정 중문급의 피동과여고 비옵니다. 공영정 덩우부미로 함정거만 돋봉들이 말아 오디에였을무다. 정청 중문급의 동동증여 취장의 가중입니다. 비듬은 기업 영들어졌던 애 모는정이 납니다. 참성예며 경영권 승계라는 현지 법인인 코어 스포츠와 맺은 청와 덩된 추범으로 꼽니다. 비듬은 성정 중문급의 비점어 영여 여거됩니다. 청을 머려 정성 법무금치만
그즘은 비동 소매 겁이 냈다. 참성 신불이 덩정 노곡에 거당니다. 와 맺은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은 오직 삼성만이 얽힌 문제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 8월 코어 스포츠와 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명목은 2020년 도쿄올림픽 승마 유망주 지원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럴싸했습니다. 6명의 선수를 선발하여 독일 전지훈련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실상 정유라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들러리에 불과했고 실제로 선발 과정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이 계약에 따라 수십억 원을 송금했고 그 돈은 고스란히 정유라를 위한 명마 구입과 최순실 일가의 독일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비타나 V, 라오싱, 쌀시도 같은 수십억 원짜리 그랑프리 우승마들이 등장합니다. 삼성 측은 이 말들이 삼성전자의 소유이며 잠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필 여권 관리나 현지에서의 실제 운용 실태를 보면 이 말들은 정유라의 개인 소유물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더욱 치밀하고 충격적인 것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삼성이 보여준 대응 방식입니다. 2016년 하반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질 조짐이 보이자 삼성 수뇌부는 증거인멸에 가까운 행동을 보입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급히 독일로 날아가 최순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만난 장소는 눈에 띄지 않는 공원 주차장이거나 차 안이었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입니다. 이때 이루어진 것이 이른바 말세탁입니다. 언론에 노출된 비타나 V 같은 말들이 문제가 되자 삼성은 이 말들을 매각하는 척 서류를 꾸미고 그 대금으로 블라디미르 같은 다른 이름의 말들을 다시 사들여 정유라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수사팀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만약 떳떳한 스포츠 후원이었다면 왜 말을 바꾸고 계약서를 위조해가면서까지 숨겨야 했는가? 이러한 범죄 수익 은닉 행위야말로 그들이 뇌물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방증이었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훗날 법정에서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강요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며 강요죄의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칼을 댄 강도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줄 수 있느냐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강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일지 모르나 삼성은 그 기회를 이용해 경영권 승계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챙겼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 코스프레 뒤에 숨겨진 적극적 공범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의 존재를 미리 파악하고 그녀의 딸을 지원함으로써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던 삼성의 정보력과 로비력, 그리고 그 대가로 얻어낸 삼성물산 합병과 경영권 승계의 안착. 이것이 바로 특검이 구성한 정경유착의 거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회사 자금이 이사회 의결 같은 정상적인 절차도 없이 유령 회사나 다름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말등 뒤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의 내부 감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너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회사의 돈은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쓰일 수 있었던 현실. 이것은 글로벌 기업 삼성의 화려한 외형 뒤에 감춰진 전근대적인 황제 경영의 민낯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언론의 의혹 제기 단계를 넘어 서류와 증언, 그리고 자금 흐름이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수사기관의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광화문의 촛불은 이제 검찰을 향해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수사팀이 등장합니다. 2016년 12월 서울 대치동의 한 건물 앞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이른바 박영수 특검의 현판식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일성은 짧지만 섬뜩했습니다. 수사에 성역은 없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와 경제 권력인 삼성 앞에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특검은 태생부터가 달랐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만들어낸 조직이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70일 뿐이었습니다. 특검팀은 이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을 뒤덮은 거대한 비리의 뿌리를 뽑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겨눈 첫 번째 타깃, 그 성역의 중심에는 바로 삼성전자 서초 사옥이 있었습니다. 삼성 서초 사옥. 그곳은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개시와 함께 그 철옹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1차 압수수색에 이어 특검팀의 강도 높은 추가 수사가 예고되면서 서초동 일대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날의 풍경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파란색 플라스틱 압수물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삼성 사옥 로비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삼성 임직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진입한 곳은 삼성의 심장부, 바로 미래전략실이었습니다. 미래전략실, 이건희, 이재용 오너 일가의 의중을 받들어 그룹 전체의 인사, 재무, 감사를 총괄하는 비밀스러운 조직. 법적인 실체는 없지만 계열사 사장들조차 꼼짝짝 못하게 만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것. 최순실 지원과 삼성물산 합병이라는 거대한 기획이 탄생하고 실행된 것도 바로 이 미전실의 사장단 회의실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곳에서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업무일지, 그리고 임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의 전략은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줬다는 사실관계를 넘어 그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묶는 법리 구성이 그것이었습니다. 최순실에게 준 돈은 곧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돈과 같다. 이 논리가 성립되어야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이 무서워서 최순실을 지원했을 뿐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준 적은 없지 않느냐는 방어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 그리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삼성 내부 문건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나갔습니다. 압수된 자료들 속에는 삼성의 치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장충기 당시 미래전략실 차장이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론사 간부들이 삼성에 청탁을 하고 삼성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써주겠다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삼성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민낯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주목한 것은 그런 대외 로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최순실 지원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특검 사무실이 있던 대치동 빌딩의 불은 24시간 꺼지지 않았습니다.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베테랑 검사들이 밤샘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의 실무급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던 그들도
특검이 제시하는 명백한 증거들과 밖에서 들려오는 촛불 집회의 함성에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윗선의 지시였습니다. 실무진 선에서 꼬리리 자르기를 시도하려던 삼성의 방어막은 서서히 뚫리고 있었습니다.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 등 대한승마협회 회장단 직함을 가진 삼성 임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재용 부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총대를 매료했지만 특검은 그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200억 원이 넘는 자금 집행이 그룹 총수의 제가 없이 일개 사장급에서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은 기업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이 시기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이재용 구속을 외쳤습니다. 시민들은 재벌 총수들이 청문회에 나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에 분노했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압박은 특검팀에게 강력한 동력이자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삼성의 로비력도 거세졌습니다. 초일류 로펌 김앤장 비롯한 호화 변호인단이 꾸려졌고 법리 논쟁은 치열해졌습니다. 삼성 측은 특검의 수사가 반기업 정서에 기댄 무리한 수사이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의 경영 공백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경제 위기론을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삼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차장 등 그룹의 2인자, 3인자들을 연달아 소환조사한 뒤 특검은 마침내 최종 목적지를 향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2017년 1월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고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소환장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벌 역사상 처음으로 그룹 총수가 권력형 비리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순간을 알리는 심호탄이었습니다. 서초동 삼성 사옥의 분위기는 침통함을 넘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법무팀과 홍보팀은 밤을 새워가며 예상 질문을 뽑고 답변을 준비했지만 이번만큼은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특검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했습니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는 구체적이고 무거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입에서 진실을 듣는 것, 혹은 그가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명분을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서초동의 지지는 이제 대치동 특검 사무실의 취조실로 옮겨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삼성 황태자는 특검의 날카로운 창끝에서 어떤 방패를 꺼내들었을까요? 22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 그 밀실에서 벌어진 숨막히는 심리전과 치열한 수싸움. 2017년 1월 12일 아침,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은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영하의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새벽부터 진을 치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는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현장을 메웠습니다. 이날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참고인이 아닌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이재용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수많은 마이크가 그를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짧은 사과는 그가 짊어진 혐의의 무게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특검 사무실의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조사실로 향하는 순간 철문이 닫히며 세상과의 단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질 무려 22시간이 넘는 마라톤 신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대한 방패와 특검이라는 날카로운 창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논리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사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특검 수사관들은 이미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과 압수물 분석 자료를 토대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대가성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특검의 논리는 간결하고 강력했습니다. 당신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임을 알고 있었다.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즉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대가로 최순실 모녀에게 수백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에 맞서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방어 논리는 피해자 프레임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이 준비한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감효와 공갈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뜯긴 것이다. 만약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다면 세무조사 등 기업 활동에 막대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지원했을 뿐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자신들이 부정한 청탁을 한 공여자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의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만약 강요죄의 피해자로 인정받는다면 돈을 건넸더라도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2016년 국회 청문회 영상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그는 최순실을 언제 알았냐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나중에 알았다며 모르쇠로에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 미래전력실은 이미 2015년 이전부터 최순실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고 정유라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특검은 결정적인 반박 증거로 말세탁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만 뜯긴 것이라면 왜 굳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며 은폐를 시도했습니까? 이는 당신들이 이 거래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관리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또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 차례 독대 내용을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특히 2016년 2월의 3차 독대 전후의 상황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최순실 측에 대한 지원이 잠시 뜸해졌을 때였는데 독대 직후 다시 자금 지원이 재개된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질책과 요구가 있을 때마다 삼성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지만 동시에 삼성이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유지하려 했던 이유, 즉 승계 작업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밤이 깊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이 제공한 6,000원짜리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호가 비좁은 조사실에서 식은 도시락을 먹는 모습은 그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화장실을 갈 때조차 수사관이 동행하는 상황, 반복되는 질문, 미세한 진술의 모순을 잡아내는 검사들의 예리한 시선, 이 모든 것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가장 뼈아픈 부분은 위증 혐의였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했던 증언들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이 없다던 그의 말은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적힌 삼성 합병, 은산분리 완화 등의 메모와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찬성이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된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고 그 수혜자가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연결고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2017년 1월 13일 오전 7시 40분 22시간의 밤샘 조사를 마친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들어갈 때보다 훨씬 초췌해진 얼굴, 붉게 충혈된 눈, 풀려버린 넥타이. 그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한 표정으로 대기하던 차량이 올라타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가는 끝이 아니라 더 큰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보여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맞섰습니다. 삼성 측은 구속만은 면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청수가 구속되면 대규모 투자 결정이 올스톱되고 글로벌 신인도가 추락한다는 논리로 여론에 읍소했습니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수사팀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경제 논리가 법의 정의를 덮을 수는 없다. 영장을 청구하라.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이 기존 증거들과 배치되는 점, 범죄 혐의가 중대해 우려가 있다는 점어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였습니다. 특히 삼성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말을 맞추고 증거를 폐기한 정황은 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의 핵심 사유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1월 16일 특검은 마침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삼성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사법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법치주의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경제논리 뒤에 숨을 것인가? 2017년 1월 대한민국은 마치 거대한 법정 드라마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 했습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여론은 두 갈래로 쪼개졌습니다. 법 앞에 평등한 정의를 실현하라는 목소리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 총수를 구속하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삼성 측은 법원에 무려 20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필사적인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핵심 논리는 여전히 강요에 의한 피해자였습니다. 1월 19일 새벽 4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고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주려 했다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 서초 사옥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고 특검 사무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라는 분노의 구호가 다시금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법원이 재벌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팀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각 결정은 특검팀의 야성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무리수를 두는 대신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보강 수사를 하겠다며 숨을 골랐습니다. 특검에게 남은 수사 기간은 고작 3주 남짓. 시간은 삼성의 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검팀은 이 짧은 기간 동안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스모킹건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추가 업무 수첩이었습니다. 기존에 확보된 17건 외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39건의 수첩이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이 아닌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을 통해 확보된 것입니다. 이 수첩은 사초나 다름없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전으로 안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 합병을 돕도록 하라. 순환 출자 고리 해소 문제를 해결해줘라. 바이오 산업 규제를 완화하라. 이 메모들은 단순히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측에 돈을 건네는 시점과 정부가 삼성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시점이 놀랍도록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대가성의 결정적 물증이었습니다. 특검은 여기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을 줄 소환했습니다. 청와대가 삼성물산 합병 이후 발생한 순환 출자 문제 해소를 위해 공정위를 압박하여 삼성에 유리한 유권 해석을 내리도록 지시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삼성이 단순히 돈을 뜯긴 피해자가 아니라 정부 부처를 움직여 자신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한 적극적인 공범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2월 14일,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합니다. 이번에는 혐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뇌물 공여와 횡령, 위증 외에 재산 국외 도피와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말구입 자금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독일로 돈을 빼돌린 행위를 더 엄격하게 법적으로 재단한 것입니다. 다시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2월 16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이번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한정석 부장판사는 19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리와 기록 검토를 이어갔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강요였다는 논리를 반복했지만 특검이 새로 제시한 안종범 수첩과 공정위 로비 정황 앞에서는 그 논리가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2월 17일 새벽 3시 35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법원의 결정이 전달되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발부. 단 두 글자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습니다. 창립 79년 만에 처음으로 삼성의 총수가 구속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신화, 재벌 총수는 법 위에 군림한다는 암묵적인 룰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 즉시 서울구치소의 독방으로 수감되었습니다. 그에게 부여된 번호는 수임번호.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총수가 아닌 6.56제곱미터 1.9평 남짓한 좁은 독방에 갇힌 미결수 신분이 되었습니다. 1,400원짜리 광급 식사를 하고 직접 식판을 설거지해야 하는 낯선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성 서초 사옥의 임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고 그룹 전체가 깊은 침묵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특검 사무실에서는 환호 대신 차분한 안도감이 흘렀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속은 수사의 끝이 아니라 재판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삼성 측은 즉각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재용 부회장. 이것은 검찰에게 유리한 고지였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리한 구속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단순히 한 개인의 구속을 넘어선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정경유착이라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엄중한 경고장이었습니다. 권력에 기생하여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이용해 다시 권력을 매수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의 표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법정이라는 링 위에서 펼쳐질 세기의 재판. 삼성은 국내 최고의 로펌 김앤장뿐만 아니라 법원장 출신의 정관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하며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특검팀은 국정농단 세력 처벌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과연 뇌물죄는 성립할 것인가? 묵시적 청탁이라는 낯선 법률 용어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통했다면 그것은 청탁인가 아닌가? 2017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이곳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심판을 받았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흐른 뒤 같은 자리에 대한민국 경제 권력의 정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고인으로 앉았습니다. 방청권 추첨 경쟁률은 수백 대 1에 달했고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은 이 재판을 주저없이 세기의 재판이라 불렀습니다. 재판의 구도는 명확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박영수 특검팀과 총수의 구속만은 막아내고 무죄를 입증하려는 삼성 측 초호화 변호인단의 사활을 건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습니다. 특검팀은 양재식 특검보를 필두로 한 베테랑 검사들을 전면에 배치했고 삼성은 대형 로펌 태평양을 중심으로 판사 출신의 정관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철벽 방어막을 쳤습니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단 하나, 대가성이었습니다. 돈이 건너간 것은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무엇을 바라고 준 뇌물인가? 아니면 겁박에 못 이겨 뜯긴 피해금인가? 이 해석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의 전략은 일관되었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와대에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삼성에는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합병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지 승계를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탁할 이유도 대가성도 없다. 삼성은 경영권 승계라는 프레임 자체를 부정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오간 대화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레이저 눈빛을 쏘며 승마 지원을 안 한다고 화를 냈을 뿐 합병을 도와주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명시적인 합의나 청탁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특검은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묵시적 청탁이라는 법리였습니다. 뇌물죄에 있어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 두 당사자 사이에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고 돈을 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암묵적인 양해만 있어도 청탁은 성립한다. 특검은 삼성의 승계 작업이 실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시도,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큰 그림, 즉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삼성은 그 대가로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논리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드라마틱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은 청와대로부터 삼성 합병 관련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고,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은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물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증인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태도는 재판을 더욱 안개 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최순실은 법정에 나왔지만 고성을 지르거나 증언을 거부하며 특검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삼성 지원은 정유라의 실력 때문이지 뇌물이 아니다 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분하게 증거들을 심리해 나갔습니다. 특히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기록들은 삼성이 최순실의 영향력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심 공판, 최종 변론날,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이며 법치주의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모든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다만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청탁한 적은 결코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2017년 8월 25일 운명의 선고 공판. 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을 읽어내려가는 판사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이재용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할 수 없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공여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묵시지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승마지원금 72억 원과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0여억 원 등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재산 국외 도피와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미를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대가성이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이재용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안은 술렁였습니다. 삼성 임원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환호가 교차했습니다. 재벌 총수에게 집행유예 없는 실형 5년은 매우 이례적인 중형이었습니다. 과거 재벌 총수들이 법정에 서면 의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공식, 이른바 사모 법칙이 적용되어 풀려나던 관행이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정경유착이라는 한국 사회가 수십 년간 묵인해온 어두운 카르텔에 대해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유죄를 선언한 것입니다. 외신들은 삼성의 황태자가 감옥에 갇혔다며 긴급 뉴스로 타전했고 한국 사회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로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검 역시 무죄가 난 부분 출연금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싸움의 무대는 이제 2심 서울고등법원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묵시적 청탁과 승계 작업. 과연 이 논리는 상급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2심 재판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법조계에서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대반전,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2018년 2월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의 법정. 창밖에는 2월의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법정 안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의 기류가 1심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묵시적 청탁과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이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 앞에서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삼성 내부에서 개별적인 현안들, 삼성물산 합병, 생명금융지주 전환 등은 대대 있었으나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 승계 작업이라고 부를 만한 포괄적인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영 논리였습니다. 승계 작업이라는 실체가 없으니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도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대가성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정경유착이 아닌 최고 권력자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인 뇌물 공여로 규정했습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주고 이익을 취하려던 적극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겁박에 못 이겨 돈을 뜯긴 피해자에 가깝다는 시각이었습니다. 판결의 하이라이트는 뇌물 액수의 산정이었습니다. 1심에서 뇌물로 인정되었던 마필 구매비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이 대거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삼성이 있었으므로 말 구입비 자체를 뇌물로 볼 수 없고 단지 말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만을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뇌물 인정 액수는 대폭 줄어들었고 덩달아 횡령 액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피고인 이재용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 안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당장 석방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른바 재벌 총수 판결의 공식이라 불리는 3호 법칙,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변주곡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날 오후 이재용 부회장은 353일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선 그는 지난 1년은 저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짧은 소회를 남기고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타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판결은 즉각적인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돼 부활이라는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도 된 대통령과 공모한 재벌 총수가 너무나 쉽게 풀려났다는 사실에 허탈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담당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쳤습니다. 삼성은 안도했습니다.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리스크가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 복귀했고 해외 출장을 다니며 글로벌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모습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항소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배척했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를 다시 인정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등 일련의 과정은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이는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뇌물 액수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뇌물이 아니라고 봤던 말 3필의 구입액 약 34억 원과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관들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뇌물 수수자가 뇌물을 받아 사실상 소유권자와 같은 지배권을 행사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물건 자체를 뇌물로 보아야 한다. 즉, 서류상 말 주인이 상성이더라도 실제로 정유라가 말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처분, 교환까지 했다면 그 말값 자체가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뇌물 액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면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액은 50억 원을 훌쩍 넘게 되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실형 구간으로 다시 진입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파기환송. 이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틀렸으니 대법원의 취지대로 다시 재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사법부의 최종 선언이었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던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금 감옥행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악몽이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을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쳤다. 이것이 대법원이 확정한 이 사건의 역사적 정의였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파기환송심. 이것은 사실상의 최종 결전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유무죄를 다투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남은 것은 형량뿐이었습니다. 다시 감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집행유예를 받아낼 것인가. 이재용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최후의 승부수를 띄웁니다. 바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였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회사 내부에 강력한 감시기구를 만들겠으니 선처해달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양형 감경 사유로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특검과 삼성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치열한 논쟁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저지른 재벌이 스스로 감시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감형을 해주는 것이 과연 법의 정의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진정한 반성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2021년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차가운 겨울바람이 법원 청사를 휘감고 도는 가운데 파기환송심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법적 심판대였습니다. 삼성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다시는 과거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내부 감시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췄으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해왔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 위원회의 실효성을 양형에 반영할 뜻을 내비쳤기에 일각에서는 또 한 번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 정중영 부장판사의 목소리는 반호했습니다. 피고인 이재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방지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내려진 주문. 피고인 이재용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집행유예는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그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풀려난 지 약 3년 만에 삼성의 총수는 다시 영월을 몸이 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멍하니 정면을 응시하다가 구속 절차에 대한 재판장의 질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라고 짧게 답하고는 교도관들의 손에 이끌려 법정 뒤편 구치감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수임 번호를 단 죄수복을 입고 서울구치소 돛방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판결은 삼성에게 뼈아픈 결과였지만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내놓은 대국민 사과는 대한민국 재벌 역사에 남을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선고를 앞둔 2020년 5월,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 아이들에게는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실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창업주 이병철, 이대 회장 이건희로 이어져 온 삼성의 4세 경영 승계 포기 선언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발점이 결국 승계 문제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자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비록 법정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사과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삼성이라는 거대 제국의 지배 구조와 경영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인정한 상징적인 사건임은 분명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수감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또 다른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경제 위기론과 반도체 전쟁이었습니다. 2021년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대란이 벌어진 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 시점을 틈타 재계와 보수 언론, 그리고 일부 종교계까지 나서서 이재용 구명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논리는 단순하고 강력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전쟁 중이다. 삼성의 총수가 감옥에 있어 대규모 투자 결정을 못하면 한국 경제 전체가 도태될 수 있다. 백신 확보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이재용이 필요하다. 여론은 묘하게 움직였습니다. 4년 전 촛불을 들고 재벌개혁을 외쳤던 시민들 사이에서도 죄는 밉지만 삼성 망하면 나라 망하니 일하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실용주의적 동정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와 청와대의 고심은 깊어졌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촛불 정부의 가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타협할 것인가. 결국 정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형기의 60%를 채운 시점인 2021년 8월,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그의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8월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이 열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걸어나왔습니다. 207일 만에 출소였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다소 수척해진 모습의 그는 몰려든 취재진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비난과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삼성 서초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가석방 신분이었기에 해외 출장에 제약이 있었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삼성전자 등 관련 기업의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즉, 경영활동을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게는 즉각 반쪽짜리 석방이라며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자유롭게 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사면과 복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된 후인 2022년 8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첫 번째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시켰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주기 위해 복권한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모든 법적 제약에서 풀려났습니다. 취업 제한이 풀렸고 2022년 10월에는 마침내 부회장 꼬리표를 떼고 삼성전자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말한필에서 시작된 6년간의 긴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마침표를 찍고 그가 명실상부한 삼성의 1인자로 공식 등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우리 사회에 묵직하고 씁쓸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과연 법치주의를 제대로 실현한 것일까요? 86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형기를 다 채우지도 않고 가석방되었으며 불과 1년 만에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어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일반 시민이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혜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경제 권력이 여전히 법 위에 혹은 법과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사법부는 재벌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간다는 선례를 남겼지만 정치 권력은 그래도 경제를 위해 풀어줘야 한다는 구시대적 관행을 반복했습니다. 유전무죄라는 말은 이제 유전면죄, 즉 돈과 힘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처벌을 면제받는다는 새로운 공식으로 진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감옥을 나온 이재용 회장은 이제 뉴 삼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뉴 삼성의 토대가 된 이 사건의 교훈이 제대로 새겨졌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 재벌 총수를 보호하기 위한 알리바이용 기구로 전락할까요? 이재용 회장이 자유를 얻은 대가로 우리 사회가 지불한 비용은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약속한 대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그 빚을 갚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긴 이야기도 마지막 장을 향해 갑니다. 화려했던 촛불, 차가웠던 감옥, 그리고 다시 화려한 회장 취임식. 이 드라마틱한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독일의 한 승마장에서 발견된 명마, 비타나 휘. 2016년 가을, 그 말한필에서 시작된 작은 파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댐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9부에 걸쳐 이 작은 단서가 어떻게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지고 삼성공화국이라 불리던 난공불락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재계서열 1위 그룹 총수를 차가운 감옥 독방으로 보냈는지 그 숨가쁜 추적의 기록을 따라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해온 고질적인 병폐, 즉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검은 거래인 정경유착의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났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사면 복권되어 경영 일선에 복귀했고 삼성은 다시금 글로벌 초인류 기업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삼성은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사건이 남긴 교훈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있을까요?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자리에 남겨진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맴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의의 실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재벌 총수도 죄를 지으면 실형을 살 수 있다는 명제를 증명했습니다. 과거처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어주던 관행이 깨졌습니다. 특별검사의 성역 없는 수사와 대법원의 엄격한 법리 적용은 법치주의가 돈과 권력 앞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던 수천만 시민들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끝맛은 개운치 않습니다. 가석방과 특별사면이라는 정치적 결단이 사법부의 판결을 희석시켰기 때문입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 기업인을 풀어줘야 한다는 논리는 여전히 유효했고 결국 법의 저울은 다시금 기울어졌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공정한 법치와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명확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유전 무죄는 사라졌지만 유전 면제는 남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삼성의 변화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창업주 이병철 회장부터 3대에 걸쳐 이어져 온 혈연 중심의 제왕적 승계 구조를 스스로 끊겠다는 획기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외부의 눈으로 회사를 감시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이행되고 있을까요? 현재까지 삼성은 과거와 같은 노골적인 정경유착이나 불법 행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와해 공작이 사라지고 노조 활동이 보정되는 등 가시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표합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며 총수의 절대적인 권한을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약속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반편이었는지 아니면 진정한 환골 탈퇴의 시작이었는지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켜봐야 할 과제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권력의 감시입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부호인 재벌 총수가 밀실에서 만나 서로의 사익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이용하고 기업의 돈을 유용하는 과정을 말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격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 견고한 카르텔을 깨트린 것은 검찰도 정치인도 아닌 바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눈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대자보, 끈질기게 의혹을 파고든 언론의 보도, 그리고 광화문을 가득 메운 촛불의 함성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그저 최순실 게이트라는 단순 가십거리로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삼성은 뉴 삼성을 표방하며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AI 등 첨단 산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삼성이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응원 속에는 이제 서늘한 경고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더 이상 글로벌 기업이라는 간판이, 경제 위기라는 핑계가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경영, 정당하지 않은 승계, 부당한 로비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권력자들은 이 사건을 영원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비타나 V가 남긴 발자국은 지워졌지만 그 발자국이 밟고 지나간 역사의 교훈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으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재용 뇌물 사건이라는 긴 터널을 함께 지나와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들여다보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시민의식과 법치주의의 희망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한 사건의 기록을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은 누군가가 감추려 하는 수많은 진실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 저는 계속해서 취재하고 기록하겠습니다. 이 시리즈가 유익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잊히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제보와 관심이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에디션 탐사보도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진실을 추적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